현지시각 4시 12분. 오늘 아까 원룸에서 잠에 들었다가 깼는데 또 진짜 못 일어날 것 같았는데 그래도 뒤에 일어나서 왔어. 또 기침이 낫고 있어도 그냥 계속 기침하고 그러니까 몸도 그냥 쪽 말라가지고 지금 반쪽 됐어. 아까 왔는데 거울 보니까 몸이 반쪽이 됐어. 체중 되면 거의 한 5, 6kg 빠졌을 텐데 쪽 말랐어 아주. 하여튼 찹쌀은 건너뛰고 현지시간 4시 13분 현지시간 4시 13분. 이번 주말은 회계 원서를 보고 이번 주에 다음 주지 이번 주 그러니까 다음 주지 동안 이제 회계 본 만큼 금융자산까지 금융부채까지 통장부채까지 볼 수 있으면 보고 적어도 금융부채까지 객관식 계속 달달 반복을 하고 다음에 다음 주 주말에는 세법을 법인세를 보던 아버지랑 소득세를 보던 부가가치세 나 혼자 빨리 받아들고 법인세 하던 거니까 법인세 마저 받아들고 아직 책이 안 왔으면 소득세는 하편에 오니까 법인세를 보던 다 다음 주는 세법 객관식을 풀고 번갈아 가면서 하자고. 선상 저번에 보던 거까지 봤었지. 몰라. 체력이 좀 돌아오고 있는데 아직 체력이 없지만 재평가 보형 적용 자산의 손상 재평가 보형을 적용하는 자산의 손상 회계 처리 재평가 보형을 적용할 경우 손상차손 인식 여부는 정부금액과 회수금액 비교해야 할 수 있다. 정부금액이랑 회수 가능해. 재평가 정부금액은 재평가액 즉 재평가를 공정가치로 한다. 정부금액은 재평가금액 즉 재평가를 공정가치로 한다. 재평가 보형을 적용한 자산의 손상 회계 처리는 다음과 같이 두 단계를 거쳐 재평가는 정부금액을 재평가 금액으로 조정하는 재평가 회계 처리. 그래서 재평가를 한 다음에 그 재평가한 금액과 회수 가능액을 비교해서 손상자산을 보여야 된다. 이게 아마 재평가 자체에도 그런 손상의 개념이 들어가 있다고 했죠. 등기일의 회계 처리는 6절에서 설명한 재평가 회계 처리다. 재평가 전 정부금액보다 공정가치가 가는 차익을 재평가 증가액으로 인식하고 반대로 재평가는 정부금액보다 공정가치가 적으면 차익을 재평가 감소액으로 인식한다. 단기 2대 단기일을 거쳤기 때문에 자산의 정보는 재평가 금액으로 바뀌었다. 재평가 금액과 회수 가능액을 비교하는 단계 2의 회계 처리를 요약한 표칠과 같다. 재평가 모형을 적용하는 자산의 손상 회계 처리. 재평가 금액이 회수 가능액보다 작으면 손상차손 발생하지 않은 거야. 재평가 금액 회수 가능액보다 크면 손상차손이 발생한 거야. 재평가 감소액으로 처리. 표 7에서 경우에 같이 회수 가능액이 재평가 금액보다 많으면 발생하지 않았으면 아무런 회계 처리도 하지 않는다. 그냥 공정가치가 반면 경우 이와 같이 회수 가능액이 재평가 금액보다 적으면 자산의 정부금액을 회수 가능액으로 가능한다. 근데 감수 금액이 손상차손인데 손상차손은 무조건 단기 비용을 인식하는 것이잖아.
재평가 감소액으로 처리한다. 그러니까 만약에 재평가 이익이 있으면 재평가 이익부터 까고 그 다음에 비용이 들어온다. 재평가 이익이 아니라 재평가 잉여. 기타 포괄손익이니까 이게 있으면 기타 포괄손익부터 까고 그 다음에 나머지 재평가 손상차손 비용이 발생한다는 거지. 단계 비용. 손상차손 재평가 감소액으로 처리한다는 것은 6절의 표 5에 서술한 바와 같이 감액하는 금액을 단기손익으로 인식하되 동일 자산에 대한 기타 포괄손익의 잔액이 있으면 방금 단기에서 이해할 점 자산의 처분부대원가가 무시할 수 없을 정도의 경우는 손상차손 인식한다. 즉 처분부대원가 미미할 경우 손상차손 인식하지 않는다. 회수하는 경우 순공자가치와 사용가치 중 더 많은 금액을 말한다. 처분부대원가가 미미하면 공정가치와 처분부대원가를 차감한 순공정가치 공정가치가 거의 같기 때문에 손상차손은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처분부대원가가 미미할 경우 사용가치는 고려할 필요 없다. 만약 사용가치가 순공가치보다 많다면 사용가치가 회수가 되기 때문에 회수가 되는 공정가치는 재평가 금액보다 많기 때문에 손상은 발생하지 않은 것이다. 이건 재평가의 공정가치입니다. 또한 사용가치가 순공정가치보다 적다면 회수가 되는 순공정가치가 되고 순공정가치는 공정가치가 거의 같으면 이게 손상 발생하지 않는다. 애초에 사용가치가 더 많으면은 재평가 금액인 애초에 처분부대원가 미미했다는 경우하에 순공정가치와 공정가치인 재평가랑 거의 비슷한 금액인데 애초에 손상이 이거보다 많다면 이거보다 더 많으니까 애초에 손상이 발생하지 않은 거고 또 만약에 적다 그러면 적으면 사용가치는 고려가 안 되고 순공정가치로 평가하니까 그럼 아까 전에 같으니까 그러니까 애초에 사용가치는 고려할 필요가 없다는 걸 미미할 경우 처분부대원가 미미할 경우 재평가 모형을 적용하는 자산의 손상 회계 처리에 대한 추론 회출의 경우 이에 대한 회계 처리다. 재평가 모형을 적용한 자산의 손상차손 해당액을 무조건 단기 비용으로 인식하지 않고 재평가 감소액으로 처리한다고 설명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 발생에 따른 당해 자산의 공정가치가 하락한 것이므로 재평가 감소액을 인식하니까 어차피 손상이 발생했으면 아까 전에 말한 것처럼 어차피 공정가치 자체가 이미 반영돼서 하락이 했을 것이기 때문에 하락한 만큼 재평가 감소액을 인식하면 이미 손상에 대한 개념이 들어가 있는 거지. 근데 이전에 발생한 손실에서 더 이상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공정가치 이미 증가하니까 재평가 증가액을 인식할 때 해당 금액이 포함되는 거지. 그 다음에도 또 추가적인 공정가치 반영이 안 된 손상을 회계적으로 찾는 거지. 용역 잠재 감소인지를 특별히 어려울 것이라고 언급하고 시설 재평 감소 그 공정가치는 후속적 재평가 증가에 회계 처리를 결정한다. 회수관액이 적을 경우에 회수관액을 감액하는 반면 재평가 금액보다 회수관액이 많을 경우는 아무런 회계 처리를 하지 않는데 이러한 회계 처리가 일관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의문이 들 수 있다. 재평가 모형을 적용한 자산은 공정가치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보고기한 말에 공정가치로 자산을 평가하는데 회수관액이 공정가치보다 많다고 하여 이를 다시 증액하면 재무상태표에 표시될 자산의 금액은 더 이상 재평가 모형을 적용한 공정가치가 아니라는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공정가치보다 더 많은 금액으로 자산을 증액할 수는 없다. 공정가치로 평가하는 자산이더라도 그 자산의 회수관액이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적다면 감소됐다는 것이므로 이러한 사실 재무제표가 있기 때문에 당연해서 회수관액을 가능한 것이다. 표 7. 경우 1에서 회수관액으로 증액하는 회계처리를 하지 못한다면 결국 손상차손 환입을 인식하지 않는 것입니다. 상승인지 아니면 전가에 하락했다 단기 회복되는지 관계없이 단기의 공정가치 증가는 이미 단기 1에서 재평가 증가액으로 장부금액에 반영될 것이다. 따라서 회수관액의 증가가 있었다면 이미 그러니까 이게 아까 전에 말한 것처럼 공정가치에 반영이 됐다고 보는 거죠. 전술한 바와 같이 국세회계 기준에 따라 이러한 점을 인정하였다. 당해 자산 회수관액이 재평을 초과해서 장부금액을 생각할 수는 없기 때문에 환입 인식할 여지는 없다. 그러니까 아마 이게 여기에 증가액이 포함이 이미 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재평가 방식은 손상차손 환입을 인식하는 것으로 설명했다. 재평가는 장부금액 회수관을 먼저 증액하면 손상차손 이런 회출은 상상을 비용의 재평가는 장부금액이 아니라 재평가 금액이라는 기준세 명시적 기준을 권고해서
얘는 재평가 전 장부 금액으로 하니까 이렇게 회수관액이 생기는 건데 그러면 안 되고, 그러니까 이게 원래 개념이 그 전에 책에서는 이게 아니라 똑같이 이거였었는데, 아마 이게 요새 세련되게 항상 궁금했었는데 이 세련되게 바뀌어가지고 전 장부 금액이 아니라 그냥 재평가 금액 자체 공정가치 이미, 그러니까 손상이나 손상의 환입이 반영이 돼 있다. 원래 공정가치가 시장은 민감하니까 공정가치 이미 반영이 돼 있다고 보는 게 주류지. 공정가치 반영이 돼 있고 그걸 넘어서는 손상치여서는 따로 구분을 하는 거지. 회수관액과 재평가 금액을 비교해야 하므로 항상 재평가 회계 처리가 선행되어야 한다. 일과 이로 구분하여 설명한다. 재평가 전 장부 금액 1000, 공정가치 1200, 회수관액 1250. 단계 1, 200의 재평가 증가액 재평가를 먼저 하고, 회수관액이 이거보다 많으니까 이거는 이제 그냥 냅두는 거지. 경우 공정가치 회수관액인 감액이야. 그럼 먼저 재평가 200을 해. 그 다음에 내부적인 회수관액은 또 떨어져 있어. 150. 그러니까 이거는 시장은 뭐 다른 이유로 공정가치를 반영했는데 이거는 실제 회수관액은 내부적으로는 또 떨어져 있는 거지. 손상이 발생되어 있는 거지. 시장은 이제 손상보다는 모종 이유로 증가. 이 경우는 모종 이유로 재평가를 했더니 공정가치는 증가되어 있지만 내부적인 손상의 발생은 이미 되어 있는 거지. 200의 재평가를 하고 공정가치를 선생님이 150 적으로 150의 손상치에서 인식하지만 기타 포괄이 있으니까 여기서 재평가 잉여금으로 까는 거지 먼저. 그럼 재평가 잉여금 총 토탈 50이 남겠지. 100의 재평가 감소액을 인식해 재평가로 꺾어. 회수감액은 늘었어. 근데 더 많으니까 회계처리 없어. 손상은 없었다는 거야. 이번엔 또 시장 가치가 떨어진 건데 손상 때문이 아니라 다른 또 모종의 이유로 떨어졌다고 보는 거지. 손상은 없으니까. 손상은 없고 다른 게 공정가치 반영이 됐다는 거지. 아니면 여기에 일부 손상이 반영될 수도 있고. 아니면 100의 재평가 감소액을 인식하고 여기서 또 손상이 50 발생된 거지. 스타포가 이익이 없으면은 단기 비용으로 손상치여서는 인식. 일단은 다 단기비용 되는데. A회사는 2001년 1월 1일 내용연수 5년 전종가치공 기계장치 100만원 정액법으로 감가한 A회사는 기계장치에 대해서 재평가 모형을 적용하면 처분 부대 원가는 무시할 수 없는 정도이다. 야만 의미가 있으니까. 다음은 연도별 기계장치의 공정가치와 회수가능이다. 회수가능이 공정가치 미달하면 손상이 발생했다고 판단한다. 당해선을 인식하거나 기타 플러스 증가를 인식하거나 모두 제시할 때 재평가에 대시하는 방법을 선택하지 않았다. 이거 하면 이제 조금 더 2001년 말 100이잖아. 5년이니까 200가만이 80이었단 말이야. 재평가 전 정부금액. 공정가치가 90이니까 재평가 잉여금 10만원 증가하고 회수가능이 이거보다 많으니까 손상은 없어. 10만원 재평가 그렇죠. 기타 포괄 이 10만원 있는 상태지. 잉여금은. 67만 5천원인데 60만원이니까 이번에는 재평가 손실이 발생했어. 근데 아까 잉여금 10만원 있었으니까 7만 5천원 잉여금으로 까고 그러면 재평가 잉여금이 2만 5천원이 남아. 그 다음에 여기서 6만원이 가.
또 이번에 또 6만 원 또 거기서 이제 더 내부적으로 더 그 손상이 발생. 그러면 2만 5천 원부터 까고 나머지 3만 5천 원 단기 비용 가는 거야. 이제 기타 포괄이 남아 있는 건 아무것도 없고 다 썼으니까. 잉여금은 잉여금 없어. 그다음에 횟수감이 54만 원이니까 36. 공정가치가 40이면은 재평가 잉여금 6이 생기지. 근데 그러니까 전에 그 단기비용 손실 일종의 이것도 재평가 손실이었다고 보는 거지. 손실하기보다는 아무튼 이게 거의 그러니까 하나로 지금 묶여서 개념을 가고 있어. 3만 5천 원부터 까고 플러스 나머지 2만 5천 원 잉여금. 회수금액이 2만 원 떨어졌으니까 다시 2만 원 잉여금을 쓸까. 그래서 지금 남아 있는 거는 5천. 남아 있는 건 5천. 단기 이익은 3만 5천. 단기 비용은 아마 그 감가상각이겠지. 제각법으로 한 거. 현금 창출 단위. 자산을 별개로 구분하여 횟수간을 추정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 예를 들면 광학기업이 채광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사설철로는 사용가치를 개별적으로 결정할 수 없다. 사설철로 쫙 깔려있어. 그 사용가치가 폐기물 가치와 다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사설철로를 포함하는 공산 전체를 하나의 단위로 보고 횟수간을 추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때 공산과 같이 다른 자산과 구별되어 독립적으로 현금 유입을 창출하는 식별 가능한 최소자산 집단을 현금 창출 단위라고 합니다. 또는 자산 집단, 현금 유입을 창출하는 식별 가능. 진짜 폐기물 가치와는 또 폐기물 가치는 다를 수 있다. 현금 창출 때 회수 가능액은 그 현금 창출 단위 순공정 가치와 이것도 똑같이 아까 별다를 거 없이 본사 자산과 같은 공동자산 독립적으로 현금 유입을 창출하지 못하기 때문에 개별 공동자산의 회수 가능액을 결정할 수 없다. 따라서 단위 공동자산에 속하는 현금 창출 단위 회수 가능액 결정을 손상자산으로 인식한다. 현금 창출 단위를 처분하는 거래에서 구매자와 관련 부채를 인수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현금 창출 단위의 장부금액과 회수 가능액의 의미 있는 비교를 위해서 부채의 장부금액과 현금 창출 단위의 장부금액과 사용가치 결정할 때 참고한다.
장부금액이 1000, 공산이 장부금. 표토 복구 의무와 관련된 복구 충당 부채가 500. 손상 검사를 할 때 판매력도 공산을 800. 매입하겠다는 시에를 복구 있으면 표토 복구. 복구 원가를 고려하지 않은 사용가치가 1200이라 가정하죠. 이형 현금처럼 충당의 공정가치는 800이면 사용가치는 1200에서 500 뺀 거니까 700. 이거 공산의 장부금액은 500. 여러하여 손상차손 인식 여부를 검토한다. 500에서 재평가 그러니까 800은 그러니까 이미 그러니까 반영된 상태니까 800이면 재평가가 300이 가고 그래서 사용가치가 700이니까 손상차손 100이 발생해서 재평가액은 300에서 100 까고 200이 남긴다. 이런 식으로 간다고. 현금 창출 단위 회수금액이 장부금액이 미달하는 경우 두 금액의 차의 손상차손을 단기선으로 인식. 차손들의 장부금액이 비례해 손상차손을 배분한다. 그러니까 하나로 뭉뚱그려서 계산한 다음에 비례해가지고 배분하는 거지. 따로따로 하기 힘드니까 하나로 묶어서 배분하는. 한편 현금 창출 단위에 대해서 손상차손을 인식한 후에 손상차손 화입도 인식할 수 있는데 여기는 회계처럼 수상한 사항을 설명한다. 예제를 풀어보면 되지. 그 앞에서는 보유하고 있는 유형자산에 대해서 매 회계기간 말 손상차손 발생 여부를 검토하겠다. 갑해서 유형자산 중 건물과 설비자산은 개별적으로 회수가능을 추정하기 곤란하여 현금 창출 단위를 구분하였다. 2001년 말 감가상각을 완료한 후 손상차손 인식 전 현금 창출 단위를 구분 개별 자산의 장부금액은 다음과 같다.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악기. 현금차출 회수가능이 70만원으로 측정돼서 손상차손이 발생했다. 갑해서 그럼 이거 가지고 하나로 다 합쳐가지고 해가지고 여기서 회수가능액 70을 빼 30의 손상차손 금액 손상 좀 재평가는 하니까 그러면 손상차손 30을 배분하는 거야. 30 곱하기 이거 턱턱 나눠준다고. 영업권이네. 합병령 사업결합 과정에서 영업권이 또 발생할 수 있는데 영업권도 손상차손 인식해야 한다. 근데 영업권에 대해서 손상차손 인식하려면 영업권의 수공정 가치와 사용 가치를 측정해야 한다는. 영업권은 독립적으로 현금으로 창출하는 항목이 아니야. 수공정 가치와 사용 가치를 측정할 수 없다. 따라서 사업결합 과정에서 영업권이 발생하면 사업결합으로 시너지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현금 창출 단위에 영업권을 배분해야 돼. 일단 영향이 있을 거로 관련된 거야. 그리고 그 현금 창출 단위 회수가능이 장부금액이 미달될 경우 그 미달 손상차손이나 당기선을 지나한테 다음과 같은 거를 배분하는 거지. 그래서 영업권부터 까고 그 다음에 다른 자산 장부금액. 맞아. 그래서 문제에서 맞아. 그랬었지. 영업권부터 갔었지. 이게 문단 104에 따라 영업 창출 단위의 손상차손을 배분할 때 개별 자산의 장부금액은 다음 중 가장 많은 금액 이하로 감액할 수 없다. 이러한 제약 때문에 특정 손상차손 현금 창출 단위에 다른 배분한다. 공량가치와 처분부대 원가를 뺀 금액. 일종의 수공정 가치. 더 깔 수는 없다는 거지. 왜냐면 전체를 해라고 해봤지 않다. 아까 말한 수공정 가치가 다. 사용 가치 0. 그리고 두 개가 요게 그러니까 애초에 요게 그러니까 수공정 가치고 이게 사용 가치면 이거 자체가 이미 회수가능액 구분할 때 많은 걸로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결국에 이 말을 정리하자면 이거에 따라서 할 때 결국엔 회수가능액보다 많은 금액 이하로는 감액할 수 없다는 거지. 왜냐면 회수가능 애초에 손상이 너무 많이 발생해서 회수가능액을 다 까버리면은 남는 게 없지. 그거보다 더 까면 마이너스인데 자산이 손상이 발생했다 해도 그거 아예 그냥 없어지는 거지. 손상이 자산이 마이너스 때문에 뭐 어디 저기 이색 어디 이색에 빨고 외부의 세계로 더 넘어가 버리는 것도 아니잖아. 그러니까 어떤 자산에 어떤 물체라는 게 있을 때 물체라고 보기보다 어쨌든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있다면 이거가 막 손상이 발생하고 일단 해가지고
그게 깎여가지고 점점 없어져도 결국에는 이거 전체가 없어지면 그냥 빵이 되는 거지. 그래서 마이너스가 더 뭐 어떻게 나올 수 있는 게 없지. 뭐 원자 단위로 쪼개면 있을 수 있죠. 어떤 우리 거시적인 현실 세계에서는 이거 자체가 없지. 그냥 빵이 되거나 애초에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순공전 가치고 사용 가치니까 합쳐서 회수 가능해. 요거 자체가 순공전 가치고 사용 가치면 합쳐서 회수 가능해. 현금 취약 수단이 회수 가능해. 장부 금액을 초과하면 손상차손 환입을 인식한다. 이때 영업관에서 손상차손 환입을 인식하지 않아. 애초에 사업거래 과정에서 인식되는데 손상차손 인식할 때 영업관에서 손상차손 환입을 인식하면서 영업관을 증액시키면 이건 내부 창출 영업관을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영업관 가치를 매겨서 올리는 그런 거에 마찬가지 하면 되지 않는다. 내부 창출에 끝내서 영업권을 제한 현금 취약 단위를 구성한 자산들의 장부인 손상차손을 대한다. 다만 손상차손 환입을 인식할 때 다음과 같은 한도액을 적은 해부자산을 설명했다. 회수가능이나 장부 금액 중에 작은 걸로. 맥스로 해봤자 또 이거보다 갑자기 자산이 손상이 발생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일종의 업그레이드지. 업그레이드는 자산이 새로 생기는 거지. 이거를 제외하면 자산이 회복이 돼봤자 결국 맥스가 원래 있던 자산까지 아무리 회복이 돼도 회복이 됐다고 해서 여기서 이걸 초과해서 갑자기 업그레이드가 되진 않지. 진짜 장이 와가지고 고쳐가지고 100% 만들 수 있어. 101%를 어떻게 만들어? 장인이 와서 고쳐봤자 100%지. 101% 어떻게 만들어? 위험권이 배분해 현금창출 단위의 손상차손에서 그래서 매 회계연말 손상차손 발생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각 회사 유형자산 중 건물과 설비자산 개별적으로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기 곤란한 현금창출 단위로 구분하였다. 동현금창출 단위에는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영업권의 배분 금액이 포함되어 있다. 2001년 말 감가상각을 완료한 후 손상차손 인식자 현금창출 단위를 구성하는 개별자산의 장부금을 다음과 같다. 현금창출 단위의 회수가능액이 70만원 112만 손상차손 70이면 40 손상차손에서 배분은 되지. 72로 감가상각 심사할 때 환입의 회계처를 하다. 현금이 73만이니까 회수금액 72만원 전부 다 여기까지는 환입이 될 수가 있어요. 12만 환입이 되는 거지. 배분하는 거지. 40 가지고. 그러면 10을 다 까주고 이제 영업권 안 남는 거지. 다음에 배분해줘. 그래서 12만. 이제 영업권은 환입이 자체가 없으니까 영업권은 이거 다 깐 거지. 다음에 손상 발생하면 이제 영업권에서 까는 게 아니라 다시 이거는 이미 여기서 다 써버려. 이미 여기서 다 써버려. 손상차손 인식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 재무상태표에 자산이 과대 표시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손상차손 회계 처리가 도입되었다. 그런데 특정 자산에 대해서 손상 징후가 있다는 것을 가장 먼저 파악할 수 있는 자는 기업 외부의 투자자나 대연자가 아니라 그 기업의 경영자일 것이다. 즉 일전에 설명했던 정부 교육이냐 문제가 제기된다. 손상 징후 파악뿐만 아니라 회수가능을 추정할 경우도 경영자의 재량적 판단이 개입될 수 있다. 따라서 경영자는 단기순이익을 높이려고 한다면 되도록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거나 적은 금액만 인식하려고 할 것이다. 이와 반대로 경영자가 단기순이익을 줄이려고 의도적으로 손상차손을 인식하게 하지 해가지고 단기순이익이 줄어드니까 단기비용 처리. 그러니까 꼭 단기비용 다 하나 남지만 처리. 회사의 사정이 좋지 않아 단기 순손실을 보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다른 경쟁 기업들도 대부분 적자를 보고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영자는 인식하지 않아도 되는 손상차손을 굳이 인식함으로써 더 많은 단기 순손실을 보고하기도 한다. 얘를 빅베스라고 하는데 이렇게 거액의 손상차손을 인식하면 차기 이후 인식과 감가상각비가 줄어들기 때문에 차기 이후의 경영성과는 단기보다 계산된 것으로 보고할 수 있다. 아예 까가지고 장부금액이 적어두면 감가상각비도 줄어드니까.
그러면 이번에 왕창 손상이 봤다고 해서 당기순이익을 줄인 다음에 다음에 당기순이익이 늘어나게 만들어가지고 경영성과가 호전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경영을 잘한 것처럼 속일 수가 있는 거지. 단순히 손상을 인식해서 손상 자체만 인식해서. 경영자 입장에서 빅베스를 보수적인 회계처라고 방어하겠지만 이것도 회계 조작의 한계입니다. 그러니까 지는 객관적으로 어떤 가치를 최대한 공정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어떤 걸 정부금액을 평가할 때 자기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철저하게 계산했다고 하지만 사실 이것도 회계정제야. 회계 한마디로 지가 아주 올바른 경영자라고 가치를 높이려고 회사가 먼저가 아니라 지 그것만 높이려고 이런 식거를 한다는 이런 식거를 한다. 유형자산 제거 유형자산 제거지. 유형자산 장부금이나 당해자산을 처분할 때와 사용이나 처분을 통하여 미래 경제적 효익이 기대되지 않을 때 제거한다. 유형자산의 제거로 인하여 발행하는 수완손익은 순매각 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를 결정합니다. 순매각 금액은 관련 처분 비용을 차감하는 금액을 말하며 관련 처분 비용은 별도의 비용을 인식하지 않고 처분 손익에 반영한다. 유형자산의 처분 대가는 기준서 제외처리가 고객과의 계약 승인수익, 거래가격, 산정에 관한 요구사항에 따라 여러 가지 기준에 따라 처분 대가에는 할인, 리베이트, 장려금, 성과, 보너스 또는 위약금 등 변동 대가가 포함하거나 유의적인 금융 요소가 포함되기도 한다. 예상되는 할인, 리베이트 등이 있는 경우에는 금액을 추정하여 이를 처분 대가에 반영하고 유의적인 금융 요소가 있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결제했다면 지급했을 금액, 현금으로 처분 대가를 결정한다. 기준서 제1115호에 관련 내용 제12장 2.3조를 찾아서 현금 판매가 제외할 때 기타 포괄손익으로 인식한 재평가营业금을 인계금을 대체할 수는 있으나 단기손익으로 재분류할 수는 없지. 만약 장부금을 150만원, 재평가임금 20%, 50만원짜리 잔금을 연말 50만원 이상을 수령할 것이다. 이건 이제 정상연금 개수 150. 그러니까 그 연금 8%. 청와대에서 많은 소리가 그러면 50만 더하기 50 곱하기가 처분이익은 150을 갖다가 이걸 빼가지고 처분 비용 빼가지고 토지 나가고 장기 미수금 현금 10,000원 비용을 썼으니까 현금 나가고 비용 발생한 걸 서로 통계가 현금 이거 유형자산 처분이 재평가 임을 장기손실을 이익에 대체할 수 있다. 처분 손익이 반영된다. 그다음에 현금 토지 그다음에 현재가치 할인 차감을 쓴 거는 이자수익에서 8%. 기본적인 금융자산 회계처리 매각계정 비유동자산으로 대체 요게 이제 되면 감가상각이 중단되는 거 요거 전까지 뭐 운용 상태라든지 이런 거는 그 상관없이 감가상각을 계속 하는 거 요 순간 이제 딱 요 순간 딱 중단되는 기업이 영업활동에서 사용하던 유형자산을 매각하기로 결정했다면 당일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은 계속 사용이 아닌 매각거래를 통해서 회수할 것이므로 기준서 제1105호 매각예정 비유동자산과 중단 영업을 적용하여 당일 유형자산을 매각예정 비용을 불러야 한다. 과거의 기업 사이 중단 그게 아니야. 아무튼 다만 전수란 유형자산의 처분 그래서 유형자산을 매각하기로 된 직후 이를 매각 처분한 것으로 가정할 때 해체를 생략한 것이다. 이건 그냥 처분 결정하자마자 이미 바로 그러니까 처분이 됐다고 가정을 했으니까 원래 실제는 그렇게 바로바로 되는 건 아니니까 사용하던 유형자산을 매각하기로 결정하면 유형자산 장부금액과 순공자가 지준 작은 금액으로 측정하여
매각 예정 비유동자산으로 재무상태표 별도 구분 표시한다. 이때 유형자산의 정보물보다 성공정 가치가 적으면 차익을 손상차산으로 인식한다. 회계처럼 한다. 재무에 쌓여 있습니다. 선문 영업은 그게 분류된 후에는 이를 실제로 사용한 지 무관한 감가상각을 하지 않는다. 아까 말한 거지. 계약을 통해서 회수할 것을 기대되니까 실제 사용하든 말든 지금 이건 이제 상관 분류 자체가 모든 게 다 카테고리로 분류해가지고 정확하게 나눠놓으니까 실제 사용한다 아니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뭘로 나눠놨냐가 중요한 거지. 이걸로 나눠놨으면 이제 더 이상 이거를 기대하는 건 아니니까 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도 계속 사용을 하든 말든 상관없는 거지. 근데 못 팔고 계속 사용하는 건 지가 판단을 잘못한 거고 그거를 떠나서 애초에 이거 자체 회계기한 말씀 시간을 주셔야 손상차손은 계속은 사실을 유형자산을 판매하는 게 유형자산 임대가 중단되고 투자부동산을 판매한다. 어떤 시점에 재고자 그런 시효자산 판매할 경우 총액으로 수익값이 렌터블 영향 기업의 차량 그러니까 렌터블 할 때는 리스 같은 걸로 해서 회계처리를 계속 하다가 리스가 다 돼가지고 노후된 이제 산정가치만 남은 차량을 팔 때는 이제 더 이상 리스가 아니라 이걸로 분류를 바꿔가지고 파는 거지. 임대수익과 자산 매각금은 천을 표시하는 것이 정당적보다 합리적을 지어지. 다른 판매 되지 않는다. 일반적인 재산 판매하지 않아. 그러니까 차량 운반구 없애버리고 그런 다음에 이렇게 해서 나온 다음에 재고자산을 받고 그다음에 이 재고자산 바꾼 다음에 여기서 매출 현금 재고자산 나와 매출한 거. 택시운전 사람만 경우에 세원도거든. 약간 유형자산 매각에 빠지면서 재고에 따른 회계처럼 자산형 품목적 외형에 따라 이건 일반적인 유형자산의 처분에 나왔죠. 목적으로 유형자산 판목적으로 지정하지. 이건 아까 전에 매각예정 비유동 자산이랑 똑같이 처리하는 거고 이건 재고자산을 바꾸는 거. 이건 재고자산을 바꿔야 되는 거고 이건 애초부터 그냥 그런 목적이니까 매각예정 비유동 자산. 그러니까 이건 원래 지 시스템이 이건 거고 이건 시스템이라기보다는 그냥 하다가 자연스러운 거. 이건 여기까지 계산을 해서 그냥 사업을 하는 거고 이건 그런 목적이 아니라 애초에 택시는 쓸 만큼 최대한 쓰다가 쳐놓은 거야. 근데 목적 A사는 자동차 렌터블 하나 판매가 있다. 안 나가고 최근 44만이면 6만이겠고 정부에 사는 매출 상환 현금 상환 재고자산 상환 매출 물가 포론 자산 손상이 지금금 또 직구련사 외부정 회기간 중에 자산의 시장 가치가 시간의 경과나 정상적인 사용에 따라 하락할 정도 기대되는 것은
유형자산 다음에 투자자산, 실물자산, 그리고 재고자산도 봐야지. 재고자산은 다른 것보다 저가 그 매출원가 비율 그거 하는 거 하나도 그냥 보고 바로 금융자산도 먹어줘. 금융자산도 뭐 그닥 그렇게 뒤쪽 보는데 앞쪽 은행 사기전 끝에 매매일 결제 금융부채 자산 손상의 지원 회의상 중에 자산시장 가치 시간의 경과나 정상적인 사용에 따라 하락할 것으로 기대되는 수준보다 중요하게 더 하락했다. 기업 경영사의 기술, 시장, 경제, 법률 환경이나 해당 자산을 사용하여 제한과 영향을 공급하는 시장에서 기업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화가 회기간 중에 발생한다. 가까운 미래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장 이자율, 이 회기간 중에 상승하여 자산 사용 가치를 계산하는데 현대화 할인율에 영향을 미쳐 자산의 회수가 내용을 중요하게 감소시킬 가능성이 있다. 기업의 순자산 장부 금액이 당일 시가총액보다 자산 시장 가치가 시간의 경우보다도 더 내가 보통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게 있단 말이야. 그러면 그거는 손상이라보다는 그냥 자연스러운 그런 마모나 그런 거는 이거보다 더 갑자기 이거 더 뛰어넘어서 그냥 더 그냥 확 그냥 그러면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거지. 해당 자산을 사용하여 중요한 변화가 회계 전에 예상된다. 불리한 영향. 시장 이자율 상승해가지고 할인율에 영향을 미쳐 자산 회수를 감소시킬 영향. 이것들 일종의 이건 물질적인 손상이라보다는 똑같잖아. 상품의 당시 시가총액보다 커. 이것도 반영이 돼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내가 평가해서 계산해뒀던 장부 금액이 있는데 시장에서 민감하게 반영한 시가총액이 작아졌어. 그건 뭔가 손상이 있어. 근데 장부 금액은 고정된 거고 이건 변화되는 거니까. 이건 민감하게 변화되는 금액이고 이건 내가 그냥 기록해놓은 과거의 금액이니까 일종. 내부 정보. 통화를 썼다. 사업에서 명시한 필터점을 포함한 필터에서 정 연결 정 배당이 사원되기 아니 배당금이 종속기업 공동지배 또는 관계기업 총포획을 초과해. 보수충당 이전에 설명한 복구충당 부채는 최초 수익성과 미래 원상회복에 필요한 복구충당 수정치나 할인율 등이 변경된 이후 회계 처리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았다. 그런데 복구충당 부채를 인식하면 다음과 같은 사건이 발생할 수 있다. 의무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제적인 대신 자원이 유출된 수정치의 변경 현재가치 평가 시 제한되는 현행 할인율이 또 변경할 수 있고 시간의 경과에 따른 부채가 증가할 수 있어. 변경 기초에 원가명을 적용하고 관련 자산을 증정하는 경우 원가명 부채의 변경은 이해 경험을 충족시키는 조건으로 당겨 가산하거나 차감 자산의 원가에 차감되는 금액은 그 자산장 초과할 수 없지. 만약 부채의 감소 자산의 장부금액을 초과해버리면 그 초과액은 즉시 당기선액으로 인식. 장부금액 다 까고 나서도 이거 있으면 그때부터 이제 마이너스 비용이 들어가니까 부채가 자산의 원가가 증가한 경우 관련해서 장부금액 회수가 고려하고 그 자산 손상 여부를 또 손상된 경우 재평가명을 적용할 때는 재평가 잉여금 처리 기타 포괄 수원 평가한것 관련 부채 고정시설 인식하면 이런 회계 처리 원가명과 재평가 발생시키는 걸 단계에서 하는 게 인식하면 자본을 활용해야 된다. 자본화가 아니라 이건 무조건 단계에서 하는 거거든요. 차입원가의 자본은 여기가 아니라 다른 딱 적용되는 게 명확하게 있으니까 A에서는 만약에 1,000만원 5년간 사용 200을 쓰겠다 10%에다 변경했어.
국가비용 감사 원가면서 부충 현금 복구충당 부채 현금에서 감가상각비하고 이사비용 복구충당 때 복구충당 부채 구충 구충을 복구충당 부채를 빼죠. 복구충당 부채 줄어들었다고 변경이 됐으니까 2001년 말에 이걸로 복구비용 총이 이거에서 이걸로 10만원 현재 가치 해가지고 이랑 지금 남아있는 거랑 비교해봐요. 일단 바꿔. 그 다음에 감가상각비하고 2000이란 말에는 할인율까지 바뀌었어. 이건 재평가까지 해야 돼. 재평가는 보증금 하고 감가상각 재평가 이러면 생겨. 그 중간부터는 똑같이 가요. 이건 재평가는 그러니까 복구충당부채 그냥 복구충당부채 그대로 가고 재평가만 달라져. 당기는 인식합니다. 여기까지. 투자부동산 나고 생물자산 거의 지금 세사에 파야 돼. 이 부분은 맨날 대충 하고 갔던 데라